자, 이번에는 챕터 9 되겠습니다. 박완서의 겨울 나들이. 자, 역시 A, B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그럼 올해는 한 문제 정도 A, B 문제 나온다는 얘기네. 근데 보니까 좀 섞여 있어, 이 선지가. 자, A 부분 보고 제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B까지 보고 제껴야 됩니다. 역시 문맥 의미 파악하는 거 나오고, 그럼 또 빡세겠죠. 예, 그 패턴이 좀 안 바뀌고 있네. 자, 3번 박스 보겠습니다요. 박완서 소설에서 시조일간 제기되는 문제는 전쟁과 같이 개인을 억압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대한 사회적 폭력에 대한 것이다. 자, 여기 체크 하나 나오죠? 거대한 사회적 폭력. 하지만 박완서의 소설은 단순히 개인을 피해자, 사회를 가해자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보여주지 않는다. 사회적 폭력이 무서운 것은 의도를 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선량한 개인이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다. 자, 사회적 폭력의 무서운 점, 선량한 개인이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 박완서는 소설 속에서 이와 같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을 집요하게 파헤쳐 보여주고 있으며, 아울러 서로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아물고 회복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자, 서로에 대한 헌신과 사랑, 요게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또 보겠습니다. 지문, 지겨워도 봐야지. 자, 상업적으로 날리는 화가는 아니었지만 꽤 개성 있는 특이한 자기 세계를 고집하고 있어 그런대로 알려지고 평가도 받고 있는 중경 화가인 남편은 요즘 세 번째 개인전을 앞두고 그 준비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않고 시내에 있는 아뜰리에에 묵는 일이 많았다. 아뜰리에는 이제 작업실 겸 뭐 이렇게 화랑도 되고 그런 공간. 자, 그러면 문맥 의미 파악하기를 보도록 하지요. 이번에 1번. 나가 남편과 갈등하는 직접적 이유가 된다. What? 벌써? 이게? 아뜰리에에서 작업하는 게? 글쎄요. 다시 지문입니다. 남편의 건강이 염려돼 나는 가끔 먹을 것을 해가지고 나가보고 남편은 옷을 갈아입으러 집으로 들고 가는 정도였다. 자, 요렇게 놓고 보니까 뭐 작업 준비한다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아뜰리에에서 먹고 오자고 하는 게 갈등의 직접적 원인이다 라고 보기는 힘든데, 그치? 그럼 우선은 그거 다 꼽아 놓고요. 자, 어제도 나는 시내에 나갔다가 로스고기를 좀 사가지고 아뜰리에 들렀다. 출가한 딸이 와 있었다. 남편은 출가한 딸을 모델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극도로 단순화, 동화화한 풍경이나 동물을 즐겨 그릴 뿐 인물이 남편의 그림에 등장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 나는 적이 놀랐다. 적이 놀랐다는 말은 적잖이 놀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인물화는 남편의 종래 화풍과는 전혀 다른 끔찍하도록 섬세하고 생생하고 사실적인 그림이었다. 자, 지금 나는 어때? 나라고 하는 인물 1인칭은 남편의 어떤 새로운 화풍을 받기 때문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닮게 그린 그림이 좋은간 나쁜간 둘째고 나는 울컥 혐오감부터 느꼈다. 혼까지 올바붙은 영정을 보는 느낌이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돌아가신 분 영정사진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정사진 뜻이 뭐냐면 그 혼이 담겨있는 사진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걸 제사상이나 차례상에 올리기도 하죠. 자, 더욱 질린 건 모델인 딸과 화가인 남편이 이루고 있는 미묘한 분위기였다. 부드럽고 따숩고 만족한 교감은 사랑하는 부녀 사이에 그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었으나 부녀 이상의 비밀스러운 뭔가가 있었다. 둘이만 친하고 싶은 눈치가 역력했다. 둘은 나를 예의 바르게 반겼는데도 나는 밀려난 것처럼 느꼈다. 아, 이렇게 놓고 보니까 갈등의 직접 원인이 자기 딸, 그쵸? 딸을 초상화를 그리는데, 그림을 그린 모델로 그리는데 굉장히 극사실주의적인 어떤 그림으로 그린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2번에서 선지 1번, 자, 아뜰리에에서 작업하는 것이 갈등의 직접적 이유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치? 즉, 딸의 그림을 그리는 거, 이거를 좀 사실주의적 기법으로 그린 것 때문에 원인이 지금 갈등이 시작되었다 확인할 수 있겠다. 먼저 답 1번 찍어놓고 나머지는 안 보겠습니다. 얘는 너무 뻔하기 때문에. 자, A 부분입니다. 출가해서 3년째 갓 돌진한 처대를 두고 있는 딸은 처녀 때와는 또 다른 윤택하고 기품 있는 아름다움으로 소파에 단장에 앉아 있었다.
한창 때구나 하는 찬탄과 동시에 섬광처럼 눈부시게 어떤 깨달음이 왔다. 그렇지, 꼭 저맘때였겠구나. 남편이 난리통에 첫 번째 아내와 생이별한 게 꼭 첫 번째 아내가 지금 딸만한 나이대였겠구나 하는 깨달음은 나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던가. 아하,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어때요? 딸아이를 그리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남편이 아마 첫 번째 부인을 잊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미친 겁니다. 자, 더군다나 딸은 내 친딸이 아니고 남편과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난 딸이었다. 딸은 엄마를 닮는 법이다. 남편은 딸을 통해 이북에 두고 온 당시의 아내의 모습을 되살렸음에 틀림없다. 이게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되겠네요. 여기가 갈등 원인. 나는 그 여자보다 훨씬 손안했지만 지금 옆에서 볼품없는 꼴로 늙어가는데 그 여자는 남편의 가슴 속에 지금의 딸의 모습처럼 빛나는 젊음과 아름다움으로 간직되어 있었구나 싶자 질투가 독사 대가리처럼 고개를 드는 걸 느꼈다. 여자의 질투를 위해선 휘어잡을 머리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누구의 머리채를 휘어잡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점잖게 예사롭게 굴 수밖에 없었고 그건 여간만한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다. 발산시키지 못한 질투심은 서서히 여지껏 산게 온통 헛산 것 같은 허탈감으로 이어졌다. 자, 그럼 A 부분은 뭡니까? 아마 이거 오해했을 게 뻔해요. 그쵸? 나의 오해인데, 나가, 첫째 딸의 그림을 보고, 이제 첫 부인에 대한 질투가 생겨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중략 부분 줄거리. 남편과 딸에 대한 배신감에 혼자서 겨울 여행을 떠난 나는 온양의 호숫가 여인 속에서 쉼없이 도리질을 하는 노파와 시어머니 노파를 헌신적으로 본양하고 있는 아주머니를 만나 도리질의 사연을 듣게 된다. 자, 도리질은 뭐냐면 우리 보통 도리도리 이렇게 말하지, 그치?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거, 이거를 도리질이라고 그래요. 난리가 났다고는 하지만 순박하던 마을 사람들이 무슨 도척이 영신이라고 쓰인 것처럼 서로 죽이고 죽는 것 외에는 대포소리 한번 제대로 난 적이 없던 마을에 벼랑간 비행기가 날아와 기총소사와 폭탄을 쉴 새 없이 퍼붓고 앞산 뒷산에서 총소리가 며칠 계속해 콩복듯이 나더니만 이어서 죽은 듯한 정적이 왔다. 자, 이 얘기는 뭐니? 바로 내가 아마 온양온천인 것 같아. 요 호숫가 근처에 잠깐 이렇게 여인숙에 왔는데 그 할머니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액자식 구성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진짜 총 쏘면은 콩 볶는 소리가 나. 콩 이렇게 팝콘 터트리는 소리 타타닥. 이게 멀리서 들려요. 타타타타타타타타 이렇게 됩니다. 그 로운이는 많이 듣게 될 거야. 훈련소 가면. 예. 이제 3학년, 1학년 한 2년 남았네. 그쵸? 로운이 2년 안에 군대 가겠다, 그지? 예, 콩 많이 볶아. 예. 옆 사람한테 볶으면 안 된다. 바로 다구리 당한다. 예. 자, 집 속에 지죽은 듯이 처박혔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조심조심 고개를 내밀었다간 재빨리 움츠러들었다. 아직은 서로의 대화를 꺼리고 있었다. 빨갱이가 물러갔다는 증거는 안 물러갔다는 증거도 없었다. 그쪽에 붙어서 새도 부리던 패거리들의 모습은 안 보였지만 인민위원회가 쓰던 이장집 마당 깃대 꼬지엔 아직도 그쪽 귀가 펄럭대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런 어중간하고 모호한 때 벌써 성질이 급한 남편은 야밤을 타서 집에 돌아와 있었다. 서울이 이미 수복됐는데 제까지 것들이 여기서 버텨봤댔자 며칠을 더 버티겠냐는 거였다. 텃밭엔 이미 김장 배추를 간 뒤였지만 울타리엔 기름이 잘잘 흐르는 애호박이 한창 찬바람 내기였다. 이게 뭐야? 애호박이 한창 찬바람 내기였다. 이렇게 읽어야 되겠군요. 네. 아침 이슬을 헤치며 뒷돌로 애호박을 따라 나갔던 시어머니가 벼랑간 찢어지는 소리를 냈다. 몰라요. 정말 난 모른단 말이에요. 소름이 쫓기치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처참한 비명이었다. 그녀도 뛰어나가고 그녀의 남편까지도 엉겁결에 뛰어나갔다. 잠깐 아무도 분별력이 없었다. 저만치 뒷간 모퉁이에 폐잔병인 듯 싶은 지치고 남는 인민군이 서너 명 일제히 총뿌리를 시어머니에게 겨누고 있었다. 그들도 놀란 것 같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누굴 해치려고 나타났다기보다는 그냥 시어머니와 마주쳤거나 마주친 김에 옷이나 먹을 것을 달랄 작정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말을 걸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꼼짝도 못하고 못 박힌 채 고개만 미친 듯이 저으며 몰라요 난 몰라요를 딴 사람같이 드높고 세댄 소리로 되풀이했다. 폐잔병조 한 사람의 눈에 살기가 번뜩이는가 하는 순간 총이 그녀의 남편을 향해 난사했다. 그녀의 남편은 처참한 모습으로 나둥그러지고 그들도 어디론가 도망쳤다. 이런 일은 일순간에 일어났다. 자, B 부분에서는 자, 온양의 여인 쑥에 가서 도리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도리 할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듣는 겁니다. 그 후 거의 실성하다시피 한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극진히 봉양한 끝에 어느 만큼 회복은 됐지만 그때 뒷감 모퉁이에서 죽길 길을 쓰고 흔들어대던 도리질만은 그때 같은 박력만 가졌다 뿐 멈출 줄 모르고 고질병에 대고 말았다. 그래서 도리도리 할머니라는 이 동네 명물 할머니가 됐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A와 B 가장 적절한 것. A는 관찰자의 시점에서 아니죠. A는 인물의 행동 묘사를, B는 인물의 심리 묘사 중심. 이것도 아니죠. 예. A는 이야기 밖에서. 이것도 아니죠. A는 인물 사이의 갈등을, B는 한 인물의 내면적 갈등을. 이것도 아니네. 5번 A는 서술자가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그렇죠? 즉 내가 남편 그림 그리고 있는 걸, 첫째 딸을 그림 그리는 것을 보고서 좀 질투하는 장면이고요. B는 다른 인물에게 벌어진 사건, 예, 온양 여인숙 그 할머니, 도리도리 할머니한테 생긴 일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답은 5번. 2번 아까 했고, 자, 3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어머니 도리질은 본의 아니게 아들을 죽게 만든 가해자라는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그렇고요. 나와 시어머니의 상처는 모두 6.25 전쟁 중에 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은 전쟁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겠군. 땡. 나의 상처는 6.25 전쟁 중에 받은 게 아니지. 그치? 자기 남편이 첫째 딸을 모델로 해서 그림 그리는 것을 보고 아, 이 양반이 첫째 부인을 아직도 못 잊고 있구나 라는 질투심입니다. 2번이 틀렸다. 3, 4번 확인할게요. 3번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한 그녀의 헌신은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아물게 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겠군. 그렇고 시어머니는 인민군으로부터 아들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폭력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게끔. 좋습니다. 나의 남편은 전쟁으로 인해 아내를 잃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지만 딸과의 미묘한 분위기로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점에서 가해자로 인식될 수도 있겠군. 좋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2번 질문. 괜찮습니까? 자, 이제 챕터 10 제목은 공손하게 명랑한 밤길. 문제 먼저 보면 윗글에 대한 이해, A에 대한 설명 하나밖에 없네요. A 보고서 바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 B, C에 대한 설명, 포인트 문제인데 지금 3개가 섞여 있죠. 그 다음에 4번은 박스형 문제와 그 다음에 문맥음이 파악하는 결합한 형태. 자, 요런 문제 유형은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네. 자, 선생님, 1990년대 이후 우리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급격히 유입되고 있으며 이들은 점차 우리 공동체 문화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견에 근거한 행동은 지양하고, 자, 지양하다는 말은 멀리하자는 얘기죠. 그칠지 사양할 양자, 그만하자, 이게 지양이야. 인간에 대한 존중과 타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수자들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명랑한 밤길에서 등장인물들이 보이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명랑한 밤길이라는 이 작품은 바로 외국인 이주 노동자, 그렇죠?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어떤 시각,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질문 보도록 하지요. 아홉국과 된장 종지는 아홉국과 된장 종지와 고추 3개가 동그만히 놓인 저녁밥상이다. 수저를 들여다가 문득 토마토밭 쪽에 뭔가 새뜩한 게 어른거린다. 나는 다시 질퍽한 마당으로 급하게 내려섰다.
방울토마토가 딱 2개 빨갛게 익어있다. 빨간 방울토마토 2개가 올라오니 적막한 저녁밥상에 꽃등 2개가 켜진 것 같다. 빨간 방울토마토 2개를 가운데 놓고 모녀는 드디어 한없이 느리기만 한 숟가락질을 시작했다. 자, 요거 별거 없죠? 그냥 시골 밥상인 것 같아. 그치? 아홉국, 된장 종지. 종지는 여러분들 그 뭐 이렇게 고추장이나 된장 담는 작은 그릇? 그걸 종지라고 그러죠? 연세 가정의원은 토요일이면 오후 3시에 문을 닫는다. 의사는 이미 퇴근하고 나와 수아가 막 병원 문을 잠그려던 순간이었다. 병원 문을 잠그고 나서 나는 수아와 함께 면 소재지를 휘감아 도는 강변 뚝방길을 좀 걷다가 가게에서 음료수를 사먹고 집으로 갈 참이었다. 그 뚝방길에서 최근에 수아가 산 mp3 플레이어로 다운받아 놓은 최신 발라드곡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약간 그 시대적 배경이 드러난다. mp3 플레이어라고 하면은 언젠가 이거 언제일까요? 아마 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 요때 mp3 플레이어 많이 팔렸거든. mp3 플레이어가 없어진 거는 이제 휴대전화 나오면서 다 사라져요. 휴대전화에다가 mp3 담을 수 있고 mp3 파일을 담을 수 있었고 바로 노래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참고로 선우야 mp3 플레이어 알아? 몰라? 야우. 론이나 아니? 한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다 파일 집어넣으면 음악 듣는 거야. 이 mp3 플레이어를 한국에서 처음 만들었거든. 진짜 한국에서 처음 만들고 뭐랄까 관련 규격도 다 한국에서 만들었어. 그래서 장사가 처음에는 굉장히 잘 됐죠. 예, 마치 그 소니 워크맨처럼 잘 팔렸는데 특허를 안 해놨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많이 비슷하게 본땄습니다. 특히 중국. 그대로 본따가지고 만들고 그러다가 다 망했어요. mp3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휴대폰에다가 이제 저장 공간이 늘어나면서 휴대전화기에 mp3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mp3 플레이어가 다 없어졌습니다. 나 있나? 고장난 거 한 2개는 있는데. 예.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봄이면 뚝방길에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났다. 그 뚝방길을 수아와 내가 걸어가면 젊은 여자가 귀한 이 고장의 젊은 남자들이 눈부시게 우리를 바라볼 것이다. 그럼 우리는 여자란 얘기죠. 예. 바람이 불면 수아와 내가 짝 맞춰 입고 나온 하늘색 원피스와 녹색 플레어 치마가 우리들 다리에 부드럽게 휘감길 것이다. 그리고 그뿐이다. 우리는 각자 고요한 귀갓길을 서두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수아와 나의 동창이자 선배이자 후배인 이 고장의 젊은 남자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이쯤에 부쩍 눈에 많이 띄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니. 약간 좀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이죠? 자, 보자. 문매금이 4번에 1번. 기억에서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나의 편견이 어린 시선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어요. 맞네요. 그치? 뭐 남자들 때문에 집에 일찍 가야 돼. 특히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생겼어. 이렇게 그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편견 들어가 있죠. 자, 다시 지문입니다. 퇴근길에 농공단지 한 플라스틱 공장 사장 만배가 커피 좀 마시고 가라해서 들어가 본 만배 일터에서는 나는 처음으로 실제로 노동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보았다. 언제부턴가 야산과 밭과 논 위에 가구공장, 의료기기 공장, 플라스틱 공장들이 지어지더니 그곳이 공식적인 농공단지로 지정되었다. 농공단지 옆에서 만배는 돼지를 한 200두쯤 기르다가 불법 하수 처리권으로 경찰서에 불려간에 어전에 곤욕을 치른 뒤에 돼지막을 플라스틱 사출 공장으로 변신시켰다. 돼지막은 이제 돼지 키우는 그 돼지 농장. 그리고 또 언제부턴가 농공단지 주변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공장 안에 사출기 돌아가는 소리, 플라스틱 찍어내는 소리에 라디오 소리가 진동했다. 기계 소리와 라디오 소리는 제각각 악을 쓰며 공장 천장 위로 치솟았다가 공장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대고 있었다. 그러니까 청각의 시각화가 되겠지? 네, 공간갑적인 표현, 공장에 대한 묘사 들어가 있습니다. 라디오에 나오는 트로트를 따라 부르며 일을 하던 외국인 노동력 남자가 나를 흘긋거리자 만배가 침을 뱉듯이 거칠게 쏘아붙였다. 얌마 함부로 입맛 다시지 말고 빨리빨리 일해 일.
자, 이것도 좀 이렇게 편견이 들어가 있는 말이 되겠죠. 4번에 2번. 편견을 보이는 인물들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만배 의도가, 틀렸네, 얘네. 그치? 편견을 보이는 인물들의 행동을 만배가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배 자체가 편견이 있는 행동이죠. 2번이 틀렸습니다. 4번에 2번. 자, 다시 지문. 자, 그랬더니 얼굴이 검고 목이 검고 손이 검고 몸피가 가늘고, 몸피는 이제 몸통, 눈이 가는 외국인 노동자 남자가씩 웃으며 대꾸하는 것이었다. 야, 엄마, 함부로 이마 싸지 말고 빨리. 나는 커피고 뭐고 만정이 떨어졌다. 오만정이 떨어졌다. 농공단지에서 일하는 남자들은 사장이고 사원이고 간에 너무 무식하고 너무 거칠고 너무 교양이 없고 하여간 젖을 일하고 수아는 질색을 했다. 수아도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한 모양이었다. 나도 수아의 말에 동의했다. 자, 그래서 A 부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줄여서 외노자라고 할게. 외노자에 대한 편견이 들어가 있죠. 자, 중략 부분 줄거리. 사랑한다고 믿었던 연인에게 실연을 당한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된다. 깐쭈, 너희 나라 가면 뭐 할 거야? 모르겠어. 가면 엄마, 아버지, 누나, 여동생, 사촌들 만나고 산에 올라 달을 볼 거야. 우리나라 네팔 달 볼 거야. 내가 뭘 할 건지 달한테 물어볼 거야. 사부디는? 여동생이 한국 사람과 결혼했어. 시골이야. 동생이 남편한테 맞았어. 동생 많이 슬퍼. 형이 한국 여자랑 결혼했어. 형 여자 도망갔어. 조카 있어. 형이랑 조카 많이 슬퍼. 부모님 돌아가셨어. 우리나라 방글라데시 가도 나는 아무도 없어. 한국에 다 있어. 난 갈 수 없어. 형 다쳤어. 손가락 잘렸어. 조카 살려야 해. 자, 지금 깐쭈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사부딘이라는 사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치? 깐쭈는 네팔 사람이고요. 사부딘은 방글라데시 사람이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지. 그래서 이게 짧은 한국말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이게 외노자들의 어떤 처지가 드러나죠. 자, 외노자 비하하는 말 아니다. 오해하지 마요. 그냥 외국인 노동자 줄여서 그냥 외노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부딘, 난 한국에서 슬플 땐 노래했어. 한국 발라드야. 사장이 막 욕해. 나 여기 심장 막 뛰어. 손가락 막 떨려. 눈물 막 흘러. 그럼 노래했어. 사랑 못했어. 억울했어. 그러면 또 노래했어. 그러면 잠이 왔어. 그러면 꿈속에서 달을 봤어. 크고 아름다운 네팔 달이야. 깐쭈가 다시 노래한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이거 그거네요. 가을 우체국 앞 모르겠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나는 어둠 속에서 몸을 숨긴 채 또다시 따라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있는 나무들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울로 설 수 있을까. 이 노래 좋아요. 가을 우체국인가? 예. 사부딘도 노래했다.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더 이상 내게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이거는 장윤정의 어머나네요. 예. 노래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쌀겨 냄새 가득한 방앗간 안으로 스며들었다. 사부딘, 여기 상추도 있고 고추도 있어. 집에 고추장이 있어. 소주는 사야 해. 삼겹살은 없어. 삼겹살도 사야 해. 우리 소주 마시자. 좋아. 두 사람이 빗속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명랑하게 사라졌다. 사부딘과 깐쭈가 사라진 길 너머로 내가 지나온 길이 보였다. 그 길 너머 그 남자는 집이 보였다. 겨우 가라앉았던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요동쳐오기 시작했다. 나는 노래를 불렀다.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봐, 널 기다리나봐. 자, 이거 윤도현 노래네요. 윤도현 노래가 두 개가 있네. 가을 우체국 앞에서랑 이 사랑했나봐랑. 그죠? 나는 방앗간을 나섰다. 나는 빗속에서 악을 썼다.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그러나 나는 노래를 불렀다. 저기 네팔의 설산에 떠오른 달이 보인다. 나는 달을 향해 나아갔다. 비를 맞으면 천천히 투벅투벅 명랑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어떠니? 중략 뒷부분 깐쭈 너희나 요 부분부터는 뭐 아닙니까? 바로 중략 부분 앞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편견과 어떤 좀 무시, 또 멸시의 어떤 시선과 행동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공감을 하죠. 아, 저 사람들도 나와 같은 사람들이구나.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근심과 걱정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얘네들 좀 한국 노래 부르면서 슬플 때 뭐 힘들 때 노래를 불러 하면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치? 거기에 이제 동화가 된 거죠. 그래서 누구야? 이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자, 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젊은 여자가 드문 마을에서 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죠. 나하고 수아가 의식합니다. 두 번째, 그 남자로 인해 감정이 격해진 나는 내리는 비를 맞으며 방앗간을 나섰다. 그렇고 세 번째, 방앗간에 있던 나를 의식한 사부딘과 깐쭈는 대화를 멈추고 아니죠, 틀렸어. 네. 이 사부딘과 깐쭈는 내가 방앗간에 있다는 걸 모릅니다. 자, 4번, 사부딘의 형과 여동생은 한국인과 결혼하였으나 한국에서 편치 않은 생활을 하고 있다. 맞고요. 돼지 농장을 운영하던 만배는 플라스틱 사출 공장을 차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다. 예, 맞습니다. 자, A에 대한 설명. 아이고, A 보고서 접근해서 되는데, 자, 외노자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나와 주변 인물의 갈등 고조 아니고, 상황 전개에 따른 사건 변화 추이 아니고,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 이거 없고요. 나의 시선을 통해 다른 인물에 대한 나의 반응이 드러난다. 자, 이때 다른 인물은 누가 될까요? 바로 외국인 노동자가 되는 거지, 그치? 자, 5번, 나의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를 통해 내면의 성찰 아니고, 답 4번. 자, 3번 문제입니다. AB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깐쭈가 노래하는 거, B는 사부딘도 노래하는 거, 다음에 C는 내가 노래하는 거, 이렇게 됩니다. 자, A와 B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 노력한다. 아니죠. 과거 기억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어떤 근심을 잊기 위해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A와 C는 서로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 이것도 아니고, 세 번째, B와 C는 인물들의 서로 다른 가치관 아니고, A, B, C 모두 자신의 각오를 특정한 대상에 전달한다. 아니고요. A, B, C 모두 특정한 상황에 처한 인물들이 자신의 마음을 달래려는 시도, 예, 뒷부분 요게 되겠습니다. 4번 아까 우리 했었는데 질문하세요. 괜찮습니까요? 자, 현대소설 11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다 똑같겠지? A의 서사적 기능, 문맥의미 파악하기, 박스 문제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자, 박스 보고 질문 들어갈게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노년기에 접어들면 윤리성을 갖춘 인간이라는 자의식을 지키고자 하는 욕구와 공동체적 유대감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게 된다. 자, 윤리성을 갖춘 인간, 그리고 공동체적 유대감 요거. 그럼으로써 그동안 살아온 삶의 가치와 존재 의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작중인물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과오를 고백하여 털어내고자 하는 행위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 이러한 맥락이 뭡니까? 상대방에게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과오를 고백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윤리성을 갖춘 인간이라는 거, 그리고 공동체적 유대감을 또 형성하고자 하는 거,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의 과오를 고백한다. 한편 고백을 듣는 인물은 시혜적인 자세로, 자, 시혜라는 것은 뭐냐면 혜택을 베푸는 존재, 혜택을 베푸는 입장, 이거를 시혜라고 말해요. 자, 시혜적인 자세로 상대의 참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상대방이 지닌 삶의 동질성을 확인시켜주는 방식을 택한다. 그러니까 너가 네 잘못이 많았구나, 나도 마찬가지야, 이런 스탠스,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노년이 삶의 종착점이라는 인식을 거부하고 노년 역시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시기라는 실존적 의식을 드러낸다. 자, 볼까요? 최일남의 아주 느린 시간. 여러분들의 시간이 빠르지, 그지? 훅 간다, 이제. 시간 훅 겁나 빨리 돌아가. 우리가 다시 만난 지 얼마나 되지? 글쎄. 기십년이 조이됐거든. 기십년은 뭐 수십 년. 그리 길어? 이따금 상면하지 않았나? 상면 얼굴 맞대지 않았나? 노상에서 스치기도 하고. 그게 한 동네에서 함께 살게 된 것 같은가? 앞으로는 줄곧 이웃으로 지낼 건데. 그러네. 해서 말인데, 나 자네가 당산으로 이사 온 걸 안 날부터 솔직히 심사가 편치 않아. 심사하는 마음. 그건 또 왜? 몰라서 묻나? 뭘 말인가? 시침대기는
시침대다니 이 사람이 마른 날에 벼락 맞기도 유분수지 나 때문에 마음이 안 좋다니 덮어놓고 윽박 좀 담가 이자라도 이러자고 불렀나?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시침대기는 자, 뭔가가 문제가 있는데 당사자는 몰라요. 문맥음이 2번에 1번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상대방이 알아차렸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이 시침대기는 그쵸? 우리가 보통 야, 시침이 떼지 마. 이 말은 뭡니까? 너 알면서도 모른 척 하지 마. 이런 의미로 쓰는 거죠. 다시 지문입니다요. 말꼬리를 모나게 비트는 정 선생도 언뜻 짚히는 데가 있는 눈치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나. 이제 깨달았네. 그치? 네. 그게 아닐세. 내 구변이 서툴러 이런가 보네. 구변은 말주변입니다. 말주변이 서툴러 이런가 보네. 다름 아닌 자네 형님 사건, 바로 그 건을 꺼낸다는 것이 초장부터 꼬였구만. 아, 그거 내 힘든 기분 이해서 알겠는가? 알고 자식 알 것도 없잖나. 언제적 얘기라고. 자, 한번 봅시다. 문맥음이 파악하기 2번에 2번 상대방의 재촉으로 인해 화제를 털어놓는 데 따르는 부담감 표현한다. 자, 상대방 재촉 없었죠 이거? 예, 없었습니다. 우선 체크해놓고 지문 보도록 할게요. 알고 자시고 할 것도 없잖나. 언제적 얘기라고.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재촉한 건 아니야. 그걸 가지고 이 친구는 내내 소거리를 했는가? 멀리 귀양 보냈다가 나를 보자마자 새삼스럽게 가위 눌렸던가? 전쟁 전야였다. 좌우으로 갈린 고향 청년들끼리 후딱하며 몸뚱이 싸움질을 벌이던 무렵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마을 안에서도 젊은 사람들, 지금 하면 노인분들이죠. 젊은 사람들이 좌익이다 또는 우익이다 나눠서 막 싸우고 막 서로 죽이고 막 그랬어요. 김 선생네는 중학교 뒷문교에 살았는데 그날 밤 심한 설사병에 시달리던 중1짜리 김소년이 우연히 목격했다. 두세 차례는 밀어내었는데도 여전히 묵직한 아랫배를 쓸며 뒷간을 들락거리다가 학교 안 공기가 어쩐지 수상하다고 느꼈다. 대충 일을 마치고 대문 밖으로 나섰다. 엉성한 측백나무 울타리를 뚫고 불빛이 새나오는 숙제실 쪽으로 가만가만 다가가 안을 기웃거렸다. 몇몇 선생님을 포함한 대여섯 청년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폭넓은 두루마리와 붓구실을 쓰고 등사판을 미는 등 어수선했다. 자, 등사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옛날 복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잉크 부어놓고 보통 한 장짜리야. 그러니까 구멍 뚫어놓고 이걸 탁 밀어. 그러면 이렇게 뭐 한 페이지짜리 종이가 나옵니다. 그걸 등사판이라고 그랬어. 집으로 돌아온 그는 마침 아버지와 함께 대작하고 있던, 대작은 이제 같이 술 짠 하는 걸 대작한다 그래. 대작하고 있던 작은 아버지에게 자랑 삼아 일러 바쳤다. 농지 개혁 이후 지가증권으로 살림을 꾸려가던 두 분은 나쁜 놈들 하면서 즉각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곧 숙직실을 덮쳤다. 그 속에 정 선생의 형이 끼었던 거다. 조직의 일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으나 소용없었다. 공교롭게도 그날 밤 숙직이었는데다 나흘 후엔 전쟁이 터졌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서 어찌어찌 목숨을 건진 것만도 요행이었다. 그러니까 나흘 뒤 전쟁 터졌으니까 6월 21일이 됐겠네, 그치? 예. 하나 오래가지 못했다. 이미 결단난 몸으로 피난타를 옮겨 다니다가 전쟁이 끝나기 전에 병사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했듯이 설사병만 아니었어도 측간에만 안 갔어도 이런 따위 부질없는 후회에 앞서 제보자에 대한 소문이 미국 결국 퍼졌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김소년이 설사 때문에 밤에 가다가 학교 숙직실에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물론 본인이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한 거고, 작은아버지였나? 예, 작은아버지가 경찰에다가 즉각 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빨갱이 하면은 이게 돈 있는 사람 이렇게 돈 뺏고 두들겨 패고 그런 걸로 인식이 되어 있었거든. 우르르 몰려가서 지주들 다 못살게 굴고 하니까. 내 원망 많이 했을 거네. 사람들의 작은 몸뚱아리에 웬 비밀이 그리 많을꼬. 정 선생은 딴전을 피웠다. 어안이 벙벙하여 대꾸조차 못한 김 선생의 눈이 깜빡깜빡 진이를 묻는다. 아하, 여기 김 선생이 그 위에서 얘기했던 김소년이군요. 안 그래? 저마다 간직하고 있는 비밀이 얼마나 많은가? 그야 혼자 끼고 살다가 무덤까지 갖고 가면 다행이지만 말이네.
그 비밀이라는 게 대개는 실수에서 비롯된 부끄러움과 관련이 있지.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고 싶으면 죽이고 싶을 거야. 땡. 김 선생의 눈이 드디어 휘둥그레졌다. 입에 가벼운 경련이 있는 듯하다. 나 지금 농담을 하고 있으니 너무 놀라지 말게. 표정은 정색인데 입으로만 농담이라면 누가 믿어? 그래? 내 얼굴이 정색한 얼굴이라고? 말장난 그만두게. 내 진담에 대답할 차례야. 그 전에 내 말 더 듣게. 계속 힘들게 만드는구먼. 누구는 힘 안 드는 줄 아나? 나에게 말일세. 세월과 더불어 차차 지워지기는커녕 갈수록 덩치가 커지는 수치심이랄까? 회환이 몇 가지 있네. 아니야, 그것들이 새끼를 치는 바람에 생긴 소소한 것들까지 합치면 수도 없다고. 불시에 엄습하여 잠을 설치기 일수라네. 그러라고 누가 다그치는 것도 아니야. 사서 지랄하는 거지. 자네도 알지 않나? 내가 고등학교 졸업장을 위조해서 삼류 대학에나마 들어간 것 뿐인가? 나는 자기 살림도 말이 아닌 친구 하나가 가족 몰래 빌려준 돈까지 떼어먹었다네. 그가 일찍 죽었거든. 당연히 유가족을 찾아 저간의 사정을 고백하고 돈을 갚았으면 좀 좋아?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주 기회를 놓치고 인생 제대 말년에 2중 3중의 뉘우침을 겹겹이 안고 살아. 자, 지금 이렇게 말하는 정 선생은 어때니? 이런 고등학교 졸업장 위조했다. 그래서 대학 들어갔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돈을 빌렸는데 그 떼먹었다. 요거 하나. 이게 지금 2중 3중의 뉘우침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기로 들면 누군들 마음 편할까? 속이 편하고 불편하고를 떠나 연만한 자는 내남없이 그만한 자충수와 싸우는 것 같아. 연만한 자,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가득한 사람은 너나 없이 그만한 자충수와 싸우는 것 같다. 자, 그만한 자충수가 뭡니까? 바로 2중 3중의 뉘우침, 후회. 이게 되겠죠. 지나치게 소극적인 네거티브 발성이야. 일은 업종은 어쩌고. 크건 작건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길을 써 가족 먹여 살리고 자식 기르는 일이 어딘데, 얼마나 벅차고 보람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건 그런 상식이 아니잖아. 내 말이 바로 그것 아닌가. 사람 퍽퍽하게 왜 딴청을 부리나.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가까스로 터트린 말인걸. 화해를 청하는 마당인가? 화해든 적대든 끝내고 싶어. 이왕이면 좋은 것이 좋겠지만 아니란들 별 수 있나. 이 나이에 변명은 구질구질해. 오직 분명히 해두고 싶을 따름이야. 자네가 눈에 띄지 않을 때는 나 역시 그럭저럭 잊고 살았네. 한데 사단의 한 당사자, 사단 그 일이 일어난 상황을 사단이라고 그러죠. 이 사단이 났다. 이런 말을 쓰지. 사단의 한 당사자가 눈앞에 어른거리면서 그 질곡이 다시 나를 묶는 거야. 서울에서 만났다면 또 몰라. 좁은 하늘 아래서 매일같이 호흡한다는 사실이 말을 바꾸면 거리감의 단축이 빚는. 잠깐, 정 선생이 느닷없이 김 선생 입을 막았다. 왜 그러나? 그만해두게.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인가? 이대로 그냥 지내세. 무슨 뜻이야? 꼭 언제를 받아내. 언제는 이제 말입니다. 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꼭 언제를 받아내고 앞서로 약속을 굳히지 말자고. 나는 형님이 아니니까. 강화사절 대표로 위임장을 갖고 놓은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나는 느낀다네. 모든 걸 털고 해결하고 세상을 뜬다는 생각 자체가 무의미하고 사치스럽다고. 아니, 주제 넘어. 죽는 날까지 사람인 것이 사람의 노릇인데 완전 종결이 어딨어? 가당차는 허영이지. 알듯 모를 듯 말이로구만. 나도 내 마음을 몰라. 헤맬 때가 많아. 긴장이 풀리면 건강에도 해롭다는 생각을 그 다음에 한다네. 정 선생은 그걸 노년의 르사티만과 관련시켜 설명하려다 만다. 르사티만, 원한, 증오, 질투, 마음속에 쌓인 상태. 혹 때려왔다가 혹 붙이고 가는 격인가? 떼었다 붙였다 하다가 가는 거지. 인생은 고해라고 했거늘 너무 깨끗한 얼굴로 가봐. 염라대왕한테 혼나기 쉽지. 내 이놈, 너는 낙해에서만 놀다 왔구나. 이러면 어떡해? 자, 아마 여러분들 잘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것 같기도 해서 정리하자면, 김소년이 설사가 나가지고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자, 당직실에, 학교 당직실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일을 꾸미는 걸 봐요. 근데 여기에 정 선생의 형이 있었어. 정 선생의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 선생 형은 여기 조직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당직 쓰는 거야. 당직 근무 쓰는 사람입니다. 그냥 장소 제공만 해줬겠지 뭐, 그지? 예. 그리고 김소년은 이 사실을 자기 아버지하고 작은 아버지한테 얘기했고, 작은 아버지가 이 일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잡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1950년이니까 니들 빨갱이지 하면서 좀 구타 좀 했겠죠. 당연히 조직이 아니었던 정 선생의 형도 같이 끌려가서 매주 맞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나흘 뒤 매주 맞았을 거야. 그러다가 그냥 풀려난 거고, 나흘 뒤에 진짜 전쟁이 일어났고 피난을 가야 되는데 이 정 선생 형이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피난도 제대로 못 가고 길바닥에서 죽었다. 이게 이제 팩트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김 선생이 됐죠. 김 선생이 나이 들어가지고 미안한 거야. 누구한테? 이 정 선생한테. 그래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은데 정 선생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꼭 언지를 받아내고 악소 약 붙이지 말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깨끗한 게 어딨냐? 세상에서 완전히 깨끗해지고 저승에 갈 수는 없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김 선생 입장에서는 혹대로 왔다가 혹 붙이고 가는 격인가? 그치? 예. 자, A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이것도 안 봤네. 과거 사실이죠? 1번 인물 간 대화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사건 전개에 속도감을 부여하고 있다. 자, 대화 내용이 아니라 요약적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요약적으로 제시해 준 겁니다. 인물이 과거에 한 행동과 그로 인한 결과를 서술하여 사건의 맥락을 드러낸다. 자, 2번이 되겠네. 3번 상징성을 띤 공간을 묘사하여. 아니에요, 없어요. 4번 인물의 심리가 변하는 양상을 묘사하여.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아니라 이게 이제 갈등이 형성되는 사건을 압축적, 요약적으로 제시해 준 거고. 5번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어 이념적 차이가 두 중심을 간의 갈등이 지적되었다. 아니요. 그러면 답 2번밖에 없고요. 문맥을 파악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2번으로 아까 답을 좀 정해놓은 것 같네요. 네, 재촉한 건 아니죠. 3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한 동네에서 함께 살게 된 것은 김 선생이 과거에 저지른 과오를 털어내기 위해 정 선생과 만나기로 마음먹는 계기가 되었겠군. 네. 2. 자네 형님 사건에 대해 느끼는 부끄러움을 정 선생에게 고백하는 김 선생의 행위는 윤리적 인간으로서의 자의식과 상대방과의 유대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 그렇고요. 3. 2 중 3 중의 뉘우침은 정 선생이 김 선생에게 고백한 과들로 인해 노년기에 지니고 살아가는 감정을 나타낸 것이겠고. 그렇고. 4. 벅차고 보람있는 사업은 김 선생이 자신의 삶의 가치와 존재 의미를 확인하며 전 선생과 대화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거는 벅차고 보람있는 사업은 이제 아이 키우는 거였죠. 아이.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볼까요? 벅차고 보람있는 사업. 여기 있죠? 바로 이 부분. 일은 없죠. 크건 작건 자신 선택한 직업의 길을 써 가족 먹여 살리고 자식 기르는 일이 어딘데. 얼마나 벅차고 보람 있는 사업인데, 그치? 예, 열심히 일해서 가족도 먹여 살리고 아이 키우고, 이게 벅차고 보람 있는 사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저 부분을 바탕으로 했을 때 4번은 맞지가 않는다. 5번 혹을 떼었다 붙였다 하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는 전 선생의 말에서 노년 시기가 책임 의식에서 자유를 쏜 삶의 일부. 좋습니다. 아닌 건 4번. 자,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하지요. 쉬는 시간.